슈페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히틀러가 시대의 살인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슈페어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보다 많은 무기를 생산하길 원했다. 하지만 히틀러가 독일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대재앙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돌프 히틀러의 유일한 친구로서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알버트 슈페어였다. (1930년) 베를린. 25살의 슈페어와 아내 마그렛은 대도시 생활을 영위했다. 이들은 시골 고향 만하임을 탈출한 것이 기뻤다. 슈페어는 수학자가 되고 싶었으나 만하임의 성공한 건축가였던 아버지의 강요로 건축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슈페어는 대학 강사 자리를 운 좋게 얻었다. 대학 동기들이 대부분 실업자로 전전할 때였다. 당시 대공황으로 새 졸업생들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공과대학 광장에서는 거의 매일 정치 집회가 열렸다. 대학은 국가사회주의 당원들의 본거지로 학부생 중 66%가 국가사회당을 지지했다. 1930년 12월 초 베를린의 국가사회주의자 신문인 앙그리프는 히틀러가 학생 집회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베를린에 도착한 나치 총통을 맞은 것은 시위대였다. 슈페어는 동료들과 노동자 거주 지역에 위치한 신세계란 맥주홀로 갔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저녁 히틀러가 왔다. 슈페어도 이 군중들 틈에서 히틀러의 연설을 경청했다. 히틀러는 차분하게 예술을 논했고 그 음성은 부드럽기까지 했다. 후에 슈페어는 히틀러의 마법 같은 목소리에 매혹됐다고 했다. 슈페어는 흥분됐다. 히틀러의 말들은 그의 심금을 울렸다. Lebt nicht vom Brot allein. Und wir können uns keinen Wiederaufstieg des deutschen Volkes denken, wenn nicht wieder steht auch die deutsche Kultur und vor allem die deutsche Kunst. 석 달 뒤 슈페어는 국가사회주의당에 입당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돌격대 같은 정치 깡패가 아니라 바로 히틀러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이었다. 슈페어는 히틀러가 한때 건축가가 되고자 했음을 알고 있었다. (1932년) 베를린의 지방장관 괴벨스가 슈페어에게 처음으로 작은 건축 일을 맡겼다. 호수거리에 있는 가우하우스를 수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공식 행사를 위한 넓은 당사가 필요했던 당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괴벨스는 만족했다. 유일한 개관식 기념사진 한 장. 후일에 슈페어는 단지 건축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미 나치당의 주요 인사였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지 몇 주 후 슈페어에게 기회가 왔다. 1933년 5월 1일 독일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템펠호프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나치 정권은 이 첫 번째 집회에서 당의 힘을 과시하여 정적들을 위협하고자 했다.
괴벨스는 슈페어에게 연병장 설계를 맡겼다. 그의 설계가 채택됐다. 무명 건축가였던 슈페어는 난생 처음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Wir sind dabei zur Überzeugung gekommen, dass bei der Länge des Feldes von rund 1000 Metern es notwendig ist, dass wir den Mittelpunkt, von dem aus der Führer spricht, so stark ausgestaltet wird, dass er auch von dem entferntesten Menschen, der an der Fundierung teilnimmt, als besonders wirkungsvoll empfunden wird. 총통각하의 인상을 부각시킬까? 이 임무가 늘 슈페어를 따라다녔고 이것이 히틀러를 만족시켰다. 괴벨스는 이 젊은 건축가에게 대중 집회의 공식적인 미술 감독직, 즉 독재 정권의 무대 장치자 역할을 줬다. 그러나 건축 설계는 히틀러의 건축가인 트루스트 교수의 영역이었다. 트루스트는 히틀러를 단순히 제자로 생각했지만 히틀러는 건축가로서 인정받길 원했다. 히틀러는 20대 이미 미일에 자신의 제국을 설계했다. 그때는 공상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 히틀러는 건축 작업에 착수했다. 자신의 설계를 구체화하려면 슈페어 같은 젊고 재능 있는 건축가가 필요했다. 슈페어는 서서히 권력의 표면으로 부상했다. (1934년 1월) 트루스트가 사망했다. 아직 한 번도 건물을 설계해 본 적이 없는 슈페어가 총통의 수석 건축가로 전격 발탁됐다. 소설 파우스트에서처럼 28살의 이 젊은이는 영혼을 팔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해주는 자신의 메피스토펠레스를 찾은 것이다. 젊은 슈페어가 커다란 야망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젊을 때에는 꿈도 크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요. 단지 슈페어는 그런 기회를 부여잡은 겁니다. 전 세계 정치가들이 두려워하고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히틀러가 경비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설계를 해보라면서 슈페어에게 정권을 맡겼으니까 말입니다. 슈페어의 첫 번째 임무는 1934년 뉴른베르크의 집회 광장을 개축하는 것이었다. 총통이 스케치했고 슈페어는 이를 실행하는 건축가였다. 히틀러가 건물 길이를 100m로 하자고 했을 때 슈페어는 각하 적어도 200m는 돼야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슈페어의 규모 감각은 채플린 광장이 말해준다. 국가 지도자가 건축 기술에 관해 탁월한 이해력을 보여주며 수천 년 후를 생각해 자신의 정치 의지를 대변해줄 건물들을 세운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1936년) 정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히틀러는 현장을 시찰했다. 히틀러는 슈페어가 새로운 무대 장치를 설명할 때 몹시 감격했다고 전해졌다. Gott, wie Dichter und Sänger heute vielleicht Kämpfer sein lässt. Man hat aber den Kämpfern jedenfalls die Baumeister gegeben, die dafür sorgen werden, dass der Erfolg dieses Kampfes seine unvergängliche Erhärtung findet in dem Dokument einer einmaligen großen Kunst.
Deshalb sollen diese Bauwerke nicht gedacht sein für das Jahr 1940, auch nicht für das Jahr 2000, sondern sie sollen hineinragen gleich den Domen unter der Vergangenheit in die Jahrtausende der Zukunft. 슈페어는 뉴른베르크에서 유적의 법칙이라는 특별한 건축 공정을 적용하여 고대 신전들처럼 건물이 낡았더라도 웅장해 보이도록 했다. 히틀러는 오버잘츠베르크의 별장에서 슈페어와 함께 있곤 했다. 슈페어와 아내 마그렛은 히틀러 사교 모임의 일원으로 베르그호프를 자주 방문했다. 슈페어는 오버잘츠베르크에 작업실을 두었다. 슈페어는 바로 이곳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 건축물에 필적할 만한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슈페어는 게르마니아를 세계 최고의 수도로 만들고자 했다. 1937년 초 히틀러는 슈페어를 제3제국 수도 재정비를 담당할 건축물 총감독으로 임명하고 교수 직함을 수여했다. 베를린에서 첫 작업은 제3제국 공관의 건설이었다. 명령은 1938년 1월에 내려졌고 연내에 완공해야 했다. 히틀러는 이듬해 신년 만찬 때 독일 제국의 힘을 외국 대사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다. 슈페어는 시험대에 올랐고 최대한 능력 발휘를 해야 했다. 슈페어는 조직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보통 4-5개 회사에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건물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었던 거죠. 마무리 작업 단계에서 8,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공사에 투입됐다. 슈페어는 기간 내에 공간을 완성하고자 했다. 유럽 전역의 최상품 자재들을 사용했고 최고의 기능공들을 총동원했다. 완공을 이틀 앞두고 히틀러가 건물을 둘러보면서 슈페어를 공공연히 천재라고 칭했다. 모자이크로 꾸민 방, 긴 복도, 히틀러의 서재, 책상은 슈페어가 직접 디자인했다. 슈페어가 설계 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총통의 의도였다. 브란덴부르크 관문 옆에 신시가지가 건설될 계획이었다. 이것이 청사지입니다. 대광장에는 15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로마 제국 의회에 비하면 작았다. 독일군의 최고 사령, 총통 관저는 새 독일 제국 공간보다 훨씬 컸다. 히틀러는 종수국 사절들이 독일을 방문할 때 경탄을 자아내게 하고 싶었다. 공사는 1950년까지로 예정됐다.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다. 1938년 6월
게르마니아의 총통은 마치 자신이 위대한 건축가라도 된 듯이 행동했다. 저는 베를린을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단장할 것이며 위대한 베를린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1939년 히틀러의 50번째 생일 전야에 슈페어는 다시 행사를 준비한다. 총통 각하의 생일 전야를 기해 슈페어 교수가 베를린 동서쪽에 설치한 기념물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승리의 기둥이 베를린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적이었다. 공관의 특별 선물까지 마련했다. 히틀러를 위한 것이었다. 공관에 들어선 히틀러는 감동을 받았다. 바로 높이가 4m인 개선문 모형이 있었다. (15년) 전 히틀러의 스케치를 이제 슈페어가 만들고자 했다. 밤이 늦도록 히틀러는 자리를 뜰 줄 몰랐다. 히틀러의 정복에는 끝이 없어 보였다. 1940년 6월 28일 파리에 입성했다. 이른 아침 히틀러가 파리 시내를 돌며 승리를 만끽할 때 옆엔 슈페어가 동행했다. 히틀러는 파리를 파괴할 생각이었지만 새로 단장한 베를린과 대조되는 효과를 노려 작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파리에 있는 동안 히틀러는 명령을 내렸다. 베를린은 승리의 상징과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입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됐고 전선도 확대됐다. 단 한 사람, 프리츠 토트 박사만이 독일의 패배를 감지했다. 그는 국가 사회주의당 창당 멤버로 히틀러에게 헌신적이었다. 토트 조직은 아우토반 건설과 지크프리트 선으로 알려진 서부 요새선을 건설했다. 전쟁 초기부터 토트는 군수 장관직에 있었다. 토트는 연합국축과 맞서는 두 개 전선에서 독일이 대패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런 그의 권고는 무시됐다. (1942년 2월 7일) 토트는 다시 총통사령부로 히틀러를 찾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베를린으로 가던 토트는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 추락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죽음 뒤로 슈페어의 시대가 다시 왔다. 장례식 행렬 선두에 신임 군수장관 슈페어가 있었다. 슈페어와 히틀러, 다시 펼쳐진 두 사람의 관계는 엄숙한 맹세로 시작됐다. Mag unsere Trauer um den Toten noch so groß sein, dieses Führers ist größer. Wir alle wollen ihm durch rastlose Arbeit erleichtern, diesen Schmerz zu überwinden. Denn der Erfolg unserer Arbeit ist entscheidend für den Sieg Deutschlands. Ich habe dem Führer gelobt, meine ganze Kraft nur für diesen Sieg einzusetzen. 신임 장관 슈페어는 군수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기로 했다. 히틀러는 이전처럼 슈페어에게 자유재량권을 주었다.
군 지휘관과 군수산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슈페어는 무기 생산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슈페어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 책임제였다. 관료적 절차를 생략하고 신무기들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신임 장관 슈페어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중 상당수가 나치 당원이 아니었다. 그의 요구는 즉시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이었다. 이런 요구는 충족됐다. 장관이 된 후 6달 후 슈페어는 독일 군수산업계의 무기 생산 수치를 재검토했다. Dass die Ansprüche des Führers an die Rüstungswirtschaft hoch und die von ihm verlangten Lieferungen daher nur äußerst schwer zu erreichen sind. Es hat sich von Monat zu Monat steigend das unerwartete Bild ergeben, dass diese vom Führer verlangten Zahlen nicht nur erreicht, sondern immer mehr übertroffen wurden. Die letzte Meldung ergab nirgendwo einen Minderausstoß, fast überall eine Mehrlieferung von einem Drittel bis zur Hälfte und auf einigen wichtigsten Gebieten sogar eine Verdopplung der vom Führer ursprünglich verlangten und erwarteten Leistungen. 슈페어는 최선을 다했다. 학창 시절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장관으로서 총통에게 최선을 다했다. 슈페어는 히틀러가 부여한 권력을 마음껏 누렸다. 그런 후일 권력에 심취했었다고 고백했다. 히틀러는 전쟁에 승리하면 건축에만 전념하자고 했고 슈페어도 건축가로 이름이 남길 바랬다. 하지만 슈페어의 노력에도 전선의 상황은 불리했다. 42년 말 겨울 독일군은 아프리카와 소련에서 크게 패배해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수품을 낭비했다. (10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전군이 전멸당했다. 슈페어는 공장 노동자 70만 명을 지원해 달라는 군의 요청을 받고 노동력을 동원해 전선으로 보냈다. 징병에서 제외됐던 공장 노동자들은 이제 예비병 역할을 했고 독일 주요 군수 공장의 기능공과 기술자들까지 군대로 징집됐다. 모자라는 노동 인력이 여성들로 채워지자 당 일부에서 반발했다. 육아 담당이 그 이유였다. 히틀러 역시 반대했는데 러시아인과 달리 독일 여성들은 다리가 길어서 막노동에 알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집단 수용소 포로들과 강제동원 노동력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나중에 슈페어는 자신은 그 일과 무관하다고 항의했지만 억지에 불과했다. 그 후 슈페어는 전체 군수 산업을 위해 전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전 장관 괴벨스는 중요한 협력자였다. 두 사람은 더욱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다. Der Führer erwartet, dass der Heimat kein Opfer zu groß ist, wenn es gilt, dem Frontsoldaten neue Waffen zu schmieden. Wir geloben unseren Soldaten an der Front, auch weiter nicht nur unsere Pflicht zu tun, sondern das Äußerste an Arbeitsleistung zu vollbringen und von Monat zu Monat unsere Produktion stetig zu steigern. 슈페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건 히틀러는 격려의 의미로 슈페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통께서 군수업계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알버트 슈페어에게는 특별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장을 수여하셨습니다. 히틀러는 군수장관 슈페어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과연 후계자가 될까? 에바 브라운과 마그렛 슈페어는 자신의 남자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오버잘츠베르크에서 외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남자들은 신무기를 시찰 중이었다. 슈페어는 이제 무기 설계자였다. 예전처럼 두 사람은 설계도와 모형을 놓고 심사숙고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히틀러는 1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제는 히틀러가 명령권자라는 것이다. Wenn ich jetzt zum Beispiel höre, dass ein Feldherrpanzer kommt, mit einer Panzerung, die weit über dem liegt, was wir hatten, so muss ich selbstverständlich sofort darauf reagieren. Muss eine neue Pack entwickelt werden, die Durchschlagsleitung muss, es muss die Kanone vergrößert werden oder verlängert werden. Kurz und gut, es muss sofort darauf reagiert werden. Augenblicklich. Denn wir dürfen keine Zeit verlieren. 슈페어가 건축가로서 히틀러를 만났을 때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수준의 화제를 논했고 건축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으니까요. 슈페어는 정부 강요가 되고 난 후 내각 책임자인 히틀러 총통으로부터 원치 않는 명령을 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슈페어는 히틀러가 자신을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고 말하며 그가 변했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위계 질서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수년간 위지덤 섬의 페네면대에서 시행된 로켓 실험이었다. 슈페어는 대공 로켓을 선호했다. 작고 경제적이며 고속화되는 연합국 폭격기의 공격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히틀러는 크고 고비용의 V2 미사일을 선호했다. 슈페어는 히틀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V2 미사일은 심리적으로 두 사람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V2 미사일은 형편없었고 베를린과 뉘렌베르크의 기념비적 건물들처럼 쓸모없는 실패작이 되었다. 도라 미틀바우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 하르츠 산맥에 있는 터널은 기적의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다. 총통은 수용소의 노동력을 활용하라고 했다. 20km의 터널은 세계 최대의 지하 공장이었다. 1943년부터 6만 명의 수용자들이 노동을 착취당했으며 셋 중 1명은 죽어나갔다. 수용소의 흔적들. 미국과 러시아는 공장 설비를 해체, 파괴했다. 곳곳에 부유한과 같은 녹슨 무기 잔해들이 눈에 띈다. 당시의 고통은 이제 상상하기도 힘들다. 매일 폭약을 사용해서 폭파시키고 땅을 팠습니다. 밤새 불을 밝히고 노동을 해야 했지요. 포로들은 사소한 일로 매를 맞았어요. 잠자던 사람들도 비명소리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나 고무 곤봉으로 때리곤 했는데 여기저기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다행히 저는 얼마 맞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졌죠.
1943년 말 쇼페어가 수용소 시찰을 나왔다. 후일에 그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쉬지도 못하고 12시간씩 밤낮 교대로 24시간 일했습니다. 나치는 승리를 원했고 그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용자들을 투입해서 무기를 제작했죠.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총살되거나 다른 수용소로 이송돼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죠.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며 수용자들은 지독한 노동 때문에 죽었죠. 수용자들을 이송하는 한편 나치 지도부와 지방 장관들은 1943년 10월 6일 이곳 호전성에 모여 위기 대책 회의를 했다. 슈페어는 민간 생산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지방 장관들은 대세의 변화를 두려워했다. 격분한 슈페어는 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Ich bitte Sie nur eins zur Kenntnis zu nehmen. Die bisherige Art, nach der einzelne Gaue sich von Stilllegungen ausgenommen haben, kann und wird nicht mehr am Platze sein. Ich werde daher die Stilllegungen, soweit nicht die Gaue innerhalb von 14 Tagen meiner Aufforderung zur Stilllegung nachkommen, selbst aussprechen. Und ich kann Ihnen versichern, dass ich hier gewillt bin, die Autorität des Reiches durchzusetzen, koste es, was es kostet. Ich habe mit Reichsführer SS Himmler gesprochen und ich werde diejenigen Gaue, die hier nun diese Maßnahmen nicht durchführen, entsprechend verhandeln. 슈페어 다음엔 히물러가 유태인의 최종 처리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제3제국 관료 중 이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후에 슈페어는 히물러의 말을 듣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 마치 패배가 임박한 히틀러 정권으로부터 도망이라도 치듯이 슈페어는 융커스 52기를 집삼아 여러 곳을 떠돌았다. 히틀러와 달리 슈페어는 자주 전투 지역을 방문하여 병사들로부터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를 들을 수 있었다. 신무기 개발에 완전히 매료된 슈페어는 모든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다. 아버지를 볼 시간조차 없었던 아이들은 아버지의 애정은 기대도 못했다. (1944년) 전쟁이 한창일 때 영국 신문 업서버는 슈페어를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한편 지위와 출세를 위해서 어떤 당이라도 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슈페어는 모든 교정국들이 점점 그 필요성을 느끼는 순수 전문가의 전형이다. 슈페어는 국고가 비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장에서는 낙관론을 펼쳤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1944년 1월 베를린 북부의 호헨리첸 나치 친위대 병원으로 들어갔다. 발열성 무릎 염증으로 폐색 전증에 걸렸다. 히틀러는 슈페어를 위해서 우수한 의사들을 보내줬다. 슈페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정적들은 히틀러가 전세의 반전 책임을 물어 슈페어를 경질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슈페어는 편지로 자신의 애석함을 표현했다. 각하께서 제가 한 일에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히틀러는 사람을 시켜 내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란 말을 전했다. 1944년 5월 건강해진 슈페어는 복귀했다. 하지만 그의 무기 제국은 위태위태했다. 연합국 공군이 독일 제공권을 장악했다. 매일 수천 대의 연합국 폭격기들이 독일 상공을 비행했다. 미 8군 공군은 독일의 군수산업시설 파괴에 주력했다. 44년 5월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작전이 세워졌다. 목표는 메르저부르크의 로이나 공업단지다. 주로 석유화학 공장들로 루마니아에 있던 유전 상실 후 독일군의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날 125톤의 폭탄이 로이나 암모니아 공장에 집중 투하됐습니다. 미 8군 공군 폭격기는 줄기차게 독일의 연료 공장을 공격해서 독일 항공연료 생산 설비의 90%를 파괴했다. 슈페어는 히틀러에게 전문을 보내서 연료 공장의 보호와 재건설을 청원했다. 항공기 연료의 부족으로 독일군은 참담한 결과를 맛보았다. 하지만 히틀러는 희소식만을 원했다. 제3제국 군수장관 슈페어는 늘 최선을 다해서 히틀러에게 더 훌륭하고 강한 무기들을 선사했다. 1944년 중반 슈페어는 무기 생산량을 다시 최대 달성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전쟁을 몇 달 연장시킨 것뿐이다. 슈페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녔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끝까지 저항을 종용한 행위에 대해 슈페어는 후에 감각교란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독일의 기술이 여전히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적들은 여러 면에서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좌절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1944년 11월 미군은 독일 서부 전선을 넘어 아첸을 장악했다. 루르 지역의 무기 공장들은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1944년) 말 겨울 슈페어는 다시 한번 전투 지역 시찰길에 올랐다. 슈페어는 패전을 감지하고 히틀러가 물러난 이후의 계획을 세우며 이중 게임을 시작했다. 40이 채 안 된 슈페어는 전후에 확실한 자리를 원했다. 승전국과 대면할 때를 위해서 독일 산업시설의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퇴각과 함께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있었다. 슈페어는 히틀러에게 서부 공장들을 파괴하지 말고 가동만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슈페어는 히틀러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면서도 히틀러가 듣기 좋게 매번 다른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 재건되면 그때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만 중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거죠. 히틀러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1945년 3월 19일 히틀러는 마음을 바꿨다. 이 전문에서 히틀러는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고 있는데 적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장들은 모두 파괴 대상이었다. 당시 포저는 슈페어의 보좌관이었다. 슈페어는 몹시 화를 내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고 말하더군요. 슈페어는 일정을 바꿔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짐 속에는 히틀러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었다. 총통 각하, 3월 18일까지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각하를 굳게 믿었습니다. 스스로 국가 존립의 기초를 파괴한다면 우리의 정당한 대의가 성공을 거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그 조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슈페어.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공공연히 비난하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슈페어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됐다. 히틀러가 부여한 자유재량권을 지불한 대가로 슈페어는 자신의 충성을 재확인시켰다. 히틀러와 작별한 슈페어는 후에 히틀러의 유일한 친구는 바로 나였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3주 후 1945년 4월 21일 슈페어는 베를린을 떠났다. 15년간 자신의 인생을 규정지었던 히틀러와의 관계도 모두 끝났다. 메클렌부르크에서 슈페어는 제3제국의 몰락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이틀 뒤인 4월 23일 극적으로 상황은 반전돼 메클렌부르크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다. 승객은 알버트 슈페어였고 목적지는 바로 베를린이었다. 왜 슈페어는 포위된 도시로 돌아갔을까? 당시 동행했던 보좌관 폰 포저가 입을 열었다. 슈페어가 베를린으로 간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베를린까지 날아갈 만큼 자신을 괴롭혔던 어떤 이유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겠죠. 한 가지 짐작컨대 슈페어는 히틀러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점입니다. 당시 결정되진 않았지만 만일 연합국이 슈페어를 재판하게 되거나 그가 끝까지 믿고 싶어 했던 독일의 재건을 위해 나중에 그의 재능이 필요하게 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히틀러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인생의 폐허라고 불렀던 독일 제국 공간으로 돌아갔던 것일까? 천둥 같은 대포 소리에 밀려 슈페어는 총통의 지하 방공호로 내려간다. 슈페어는 총통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슈페어는 떠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 뒤로 히틀러는 슈페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히틀러에게 작별을 고하고 슈페어는 정부 관할의 지하 묘지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간다. 소득은 있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책임을 슈페어가 아닌 데니츠에게 떠넘긴다. 슈페어는 히틀러의 유언장이 언급되지 않았다. 5월 3일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고 믿은 슈페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방송을 했다. Das deutsche Volk hat in diesem Kriege eine geschlossene Haltung gezeigt, die in einer späteren Zukunft die Bewunderung einer gerechten Geschichte hervorrufen wird. Wir dürfen gerade in diesem Augenblick nicht trauern und Vergangenem nachweinen. Nur durch verbissene Arbeit lässt sich unser Los weitertragen. Gott schütze Deutschland. 1년 후 슈페어는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자신의 영혼을 판 히틀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받아들인 유일한 피고인이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슈페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966년 석방됐다. 슈페어는 1981년 런던에서 숨을 거뒀다.